1946년 2월 23일 싱가포르에서 대영 제국을 굴욕시켰던 한 일본 장군이 필리핀에서 교수대로 끌려갔다. 말레이시아의 호랑이로 알려진 야마시타 토모유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전략에서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로 전락했다. 그의 상승은 유성처럼 빠졌고 그의 몰락은 가차없었다. 마닐라에서 열린 재판은 단지 한 명의 유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선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야마시타는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혐의가 아닌 자신의 지휘 아래 자행된 잔악 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다.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마닐라 대학살은 지휘관은 자신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하의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어떻게 한 군사 영웅이 범죄자로 교수형에 처해졌는가? 그것은 정의였는가? 아니면 복수였는가?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의 종말은 현대 전쟁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가? 강철의 단련, 말레이시아의 호랑이의 탄생. 야마시타 토모유키는 1885년 11월 8일 시코쿠의 고치현에 위치한 시골 마을 오토요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의사로 일했으며 이는 메이지 시대 일본에 존경받는 중산층 계급에 속하게 했다. 일본은 방금 1894년에 중국을 1905년에 러시아를 물리치며 군사 능력을 입증했고 그의 세대는 군 복무를 국가의 명예로 가는 길로 확신하게 되었다. 1905년 20살에 그는 도쿄의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같은 해 졸업하며 제18기 920명의 생도 중 16번째로 졸업했다. 이 성적은 그를 장교단의 엘리트로 만들었고 유망한 군사 경력을 사실상 보장했다. 학업 기록은 그를 전략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꼼꼼한 생도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교관들은 복잡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그의 능력을 주목했으며 이는 애국적 열정을 우선시하던 동료들과 달리 그를 돋보이게 했다. 졸업 후 그는 히로시마의 제11 보병연대에 배속되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그는 중국 산둥 지역의 독일군 진지에 대한 소규모 작전에 참여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현대전의 파괴력을 보여주었고 보병, 포병, 항공전력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이는 당시 일본군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개념이었다. 그의 승진은 계속되어 그는 육군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시 자신의 기수 중 6번째를 차지했다. 이 성취는 그의 군사적 시야를 완전히 바꾸게 될 운명을 열었다.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그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군사주재관으로 근무했다. 유럽에서 그는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와 제한 조건에서 독일이 군대를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관찰했다. 그는 수적 열세를 더 나은 훈련과 혁신적인 기술 활용으로 극복하는 독일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독일어를 유창하게 익혔고 수십 년 뒤 유용하게 될 인맥을 쌓았다. 1922년에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소령으로 승진했고 육군성에 배속되었다. 그는 유럽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마련했다. 더 효율적인 지휘체계, 공수부대의 도입, 군항공력의 현대화, 그리고 군 각 부문의 협력 향상. 이러한 제안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군은 군의 사회적 역할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다. 야마시타는 천황에게 직접 복무하는 새롭고 충성스러운 군을 옹호한 황도파 코도하에 가담했다. 이는 육군성을 중심으로 한 더 관료적인 체계를 지지하던 도조 히데키 등 통제파 토세이하와의 대립을 낳았다. 30년대 동안 도조와의 경쟁은 격화되었다. 두 사람은 제국 육군의 방향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도조가 정치적, 관료적 권력을 공고히 활동한 야마시타는 전술 혁신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졌다. 결정적 전환점은 1936년 2월 26일에 찾아왔다. 황도파의 젊은 장교들이 정치인을 암살하고 정부 건물을 점령하며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 반란은 사흘 만에 진압되었지만 야마시타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황제 히로히토가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그는 반란 장교들에게 관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청은 반란에 대한 동정으로 해석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천황의 신뢰를 잃었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낙인 찍혔다. 처벌로
그는 도쿄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의 하급직으로 전보되었다. 이 망명 기간 동안 그는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연마하는 데 집중했다. 1937년 그는 중장으로 승진하였고 제4보병사단의 지휘권을 부여받아 중국 반군에 대한 작전에 참여하였다. 그는 전술적 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태도도 보였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협상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미국 및 영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체계적으로 무시되었다. 1940년 이전의 유럽 경험을 살려 그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비밀 군사 임무를 수행하러 파견되었다. 6달 동안 그는 특히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정역전 블리츠크라이그를 포함한 독일의 군사 기술을 연구하였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와 베니토 무솔리니를 만났지만 개인적인 인상은 공식적인 평가만큼 열광적이지 않았다. 그는 히틀러에 대해 조용히 연단 위에서는 위대한 연설가일 수 있으나 책상 뒤에서는 선견 지명을 가진 지도자보다는 사무직 직원처럼 보였다고 평했다. 그를 진정으로 감명시킨 것은 기계와 전쟁의 기술적 측면이었다. 전차, 항공기, 기동보병 간의 조정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압도적인 속도로 진격할 수 있게 했다. 1941년에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미국과 대영 제국은 심각한 경제 제재를 가하여 석유와 필수 원자재의 공급을 차단한 상태였다. 일본군 최고위 지휘부는 남동아시아로의 군사 확장이 국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 지도부와의 과거 갈등에도 불구하고 야마시타는 계획된 공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인물로 고려되었다. 그의 전술 경험과 서구 군사 기술에 대한 이해는 유럽 열강의 정예군을 상대로 복잡한 작전을 지휘할 자연스러운 후보로 만들었다. 1941년 11월 6일 그는 역사 속 자신의 위치를 결정지을 임명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침공과 싱가포르 정복을 맡는 일본 제15군 사령관에 임명된 것이다. 이는 그의 명예회복의 기회였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는 그의 군 경력을 회복시키고 정치적 적들을 침묵시킬 수 있었다. 작전 개시를 며칠 앞두고 그는 상급 장교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전략적 비전을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신속하고 대담하며 심리적으로 파괴력이 있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장기전을 치를 시간도 자원도 없었다. 성공의 유일한 가능성은 강하게 타격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끝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동방의 번개, 말레이시아 공세. 일본의 말레이시아 공격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폭격이 시작된 지 불과 1시간 후에 시작되었다. 야마시타는 병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속도와 기습에 의존하는 작전을 고안했다. 그의 3만 명 병력은 아서 퍼시벌 장군이 지휘하는 14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력과 맞서야 했다. 전략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북동 해안의 코타바루에서 주력 상륙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으나 실제 주요 상륙은 타이 남부의 싱고라와 파타니에서 감행되어 말레이시아를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게 했다. 작전 초기의 순간들은 매우 중요했다. 코타바루에서는 인도 제구사단이 기관총과 포병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일본 상륙정들은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몇 시간 동안 상륙작전은 실패 직전에 몰렸다. 그러나 지속적인 압박과 증원 병력의 도착으로 인해 영국 방어선은 붕괴되었고 전국까지 일본군은 해변 교두보를 확보했다. 첫 번째 결정적 요인은 공중 우세였다. 일본 폭격기들은 영국군 비행장을 조직적으로 공격하여 대부분의 적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했다. 이륙한 일부 구형 브루스터 버팔로 전투기는 중국 전선을 경험한 일본군 베테랑 조종사들과 전혀 대적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요인은 전술적 혁신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는데 바로 대규모 자전거의 사용이었다. 말라야 반도는 울창한 정글로 덮여 있었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야마시타와 작전 참모스지 마사노부 중령은 점령 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자전거를 징발하라고 명령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좁은 말레이시아 도로를 자전거로 페달을 밟으며 이동했고 이는 도보 보병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부족한 연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바퀴가 망가지면 자전거 프레임을 장비 운반용으로 계속 활용했다. 이 예상치 못한 기동성은 영국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일본군의 징역은 가차 없었다.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틀에서 인도 제11사단은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지만 이틀 만에 돌파당했다. 무질서한 후퇴는 대량의 무기와 차량을 남겼고 일본군은 이를 즉시 활용했다. 영국군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몇 안 되는 전투 중 하나는 12월 30일부터 1월 2일까지 캄파르에서 벌어졌다. 인도 및 영국 병력은 고지대에서 며칠간 저항하며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측면 기동으로 포위될 위험이 커지자 이 지역도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10일 영국군의 사기를 꺾는 재앙이 발생했다.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HMS 리펄스가 동부 해안 근처에서 일본 폭격기에 의해 침몰한 것이다. 이른바 지전단은 일본 수송선을 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공중 엄호 없이 항해하던 중 손쉽게 표적이 되었다. 이 침몰은 태평양에서 영국 해군의 우세가 끝났음을 입증했다. 일본군은 영국 방어선 후방에 소규모 상륙을 자유롭게 감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연합군은 계속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징역 속도는 놀라웠다. 55일 만에 일본군은 코타바루에서 반도 최남단까지 1100km 이상을 돌파했다. 연합군은 계속 철수하며 다리를 파괴해 징역을 지연시키려 했지만 일본군의 기동력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다. 병사들은 자전거를 짊어진 채 강을 도보로 건넜고 방어선을 우회하기 위해 2차로를 이용했으며 영국군이 새 방어선을 형성할 시간을 주지 않는 속도로 전진을 계속했다. 식민지군 병사들의 사기는 항상 한 발 앞서 있는 듯한 적 앞에서 무너졌다. 1942년 1월 30일 영국군의 마지막 부대가 조호르 해협을 건너 싱가포르 섬으로 철수하였고 대륙과 연결된 다리를 폭파시켰다. 방어는 이제 섬 요새로 축소되었으며 사기가 꺾인 8만 5천 명의 병사가 3만 명에 불과한 일본군을 맞이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동양의 지브롤터로 선전되어 왔으며 난공불락의 요새로 간주되었다. 항구에는 381mm짜리 대형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태평양 제국의 철옹성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지상 방어는 엉망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거대한 포들은 바다를 향해 있었고 탄약 또한 함선을 침몰시키기 위한 철갑탄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포병에 대한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야마시타는 조호르 술탄의 궁전에 지휘부를 설치했고 그곳에서 영국군의 방어선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그의 병력은 보급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지만 그는 영국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로 결단했다. 2월 8일 하루 종일 계속된 폭격 이후 상륙 공격이 시작되었다. 오후 동안 8만 8천 발의 포탄이 영국군 진지를 쏟아부으며 통신망을 파괴하고 혼란을 초래했다. 해질 무렵 일본 제18사단과 황군 근위대가 150척의 상륙정을 이용해 해협을 건넜다. 이 지역은 호주 제22여단 소속 3,000명의 병사들만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전력에서 현저히 밀렸다. 호주군은 기관총과 박격포로 저항했지만 압박은 맹렬했고 몇 시간 만에 다수의 돌파구가 열렸다. 2월 9일 새벽 일본군은 확고한 해안 거점을 확보했다. 그 후 며칠간 그들은 체계적으로 섬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으며 탄약과 연료가 비축된 부키티마를 점령했다. 식수 저장고를 잃은 것은 싱가포르를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갔다. 퍼시벌 장군은 병력을 주요 지점에 집중시키기보다는 전면을 방어하기 위해 분산 배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한 위협받는 전선에 대한 지원 병력의 배치를 지연시켜 일본군이 확보한 지역을 공고히 하도록 만들었다. 2월 15일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퍼시벌은 야마시타와의 회담을 요청했다. 회담은 일본군 지휘부로 전환된 포드 공장에서 이루어졌다. 야마시타는 자신의 병력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심리적 위협을 이용해 항복을 가속화시켰다. 퍼시벌이 조건 협상을 시도하자 야마시타는 무조건 항복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 중 하나의 대답만 듣고 싶다고 응답했다. 2월 15일 오후 6시 10분 퍼시벌은 싱가포르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8만 명의 병력을 자신보다 3배나 적은 일본군에게 넘겼다.
윈스턴 처칠은 이 항복을 영국 군사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자 최대의 항복이라고 표현했다. 대영 제국에게는 완전한 굴욕이었으며 일본에게는 전례 없는 선전적 승리였다. 그것은 유럽의 식민 열강들이 아시아 국가에 의해 패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일본 언론은 즉시 야마시택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별명을 부여했다. 단 10주 만에 제한된 병력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를 지휘한 인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피해 그림자, 학살 아래의 싱가포르. 눈부신 군사적 승리는 야마시타의 명성을 영구히 더럽힌 잔혹 행위들과 함께 찾아왔다. 싱가포르 정복자를 선전하던 프로파간다 뒤편에서 그의 지휘하에 있던 병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맥락 속에서도 충격적인 범죄들을 저질렀다. 첫 번째 사건은 1942년 2월 14일에 발생했다. 싱가포르 남서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라 군병원에는 수백 명의 부상병과 의사, 간호사, 의료진이 수용되어 있었다. 적십자 깃발은 해당 시설이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다. 오후 1시경 일본군 부대가 병원 구내로 돌입했다. 백기를 든 영국인 중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지만 그는 즉시 총검에 찔려 살해되었다. 일본 병사들은 외과 수술이 진행 중이던 수술실로 들이닥쳤고 수술 중인 의사들은 살해당했으며 들것에 누운 환자들은 총검에 찔렸고 간호사들도 그들을 보호하려던 부상자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습격에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 야만 행위는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의료진과 환자 약 200명은 400m 떨어진 공장까지 강제로 이동당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부상자들은 행진 중 처형되었다. 공장 안에서 생존자들은 황이나 물도 없는 좁은 방에 몰아넣어졌다. 밤사이 다수가 질식과 탈수로 사망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병사들은 생존자들을 체계적으로 총검으로 살해했다. 일부만이 죽은 척 연기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항복 후 나흘 뒤 더욱 파괴적인 작전이 시작되었다. 2월 18일 일본 순찰대와 헌병대, 캠페이타이 요원들은 싱가포르의 중국인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남성들에게 광장과 공터에 집결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전은 중국어로 숙청을 통한 정화라는 뜻의 숙청 쑥칭이라 명명되었다. 공식적으로는 공산주의자, 게릴라 중국 지지자 등 적대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 내 중국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한 인종적 대숙청이었다. 선별 기준은 임의적이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18살에서 50살 사이의 남성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형식적인 검문을 받았고 수상한 눈빛 하나, 익명의 고발 혹은 단순한 부름만으로도 즉시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수천 명이 트럭에 실려 해변과 황무지, 처형장으로 변모한 장소들 창이, 퐁골, 카통, 신랍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열대의 태양 아래 피해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후 기관총 사격이나 해안에서의 개별 처형으로 살해되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묘사한다. 새벽에 처형되기 전까지 밤새 서 있게 강요당한 남성들, 부모 앞에서 살해당한 자식들, 정글로 도망치려다 붙잡혀 현장에서 즉시 처형당한 이들. 학살은 2월 4일까지 2주가 넘도록 이어졌다. 피해자 수는 2만 5천에서 5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중국계 공동체 전체가 초토화되었고 일본인들이 쇼난으로 개명한 도시는 점령 기간 내내 지속될 공포에 잠기게 되었다. 이 상징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군은 수많은 소규모 잔악 행위를 자행했다. 페낭에서는 영국군 철수 후 조직적인 약탈, 집단 강간, 그리고 협력자로 의심된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이 시작되었다. 조호르와 페락의 시골 마을들에서는 게릴라 활동의 흔적이 발견되면 가옥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총살하는 집단 처벌이 이루어졌다. 작전 중 포로가 된 다수의 연합군 병사들은 협약에 따라 수용소로 이송되지 않고 즉결 처형되었다. 이러한 산발적인 범죄들은 일본군에게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따라다닐 야만성과 잔혹성의 명성을 안겨주었다. 역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의문은 야마시타가 어디까지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증거는 상반되며 수십 년에 걸친 논쟁을 낳았다. 일부 문서는 이 학살들이 그의 지휘본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참모 장교들이 점령지 확보 전에 반일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명확히 논의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숙청 작전의 체계성과 여러 부대 간의 조율 및 캠페인 타이의 참여는 최고 지휘관의 인지 없이는 실행되기 힘든 중앙 집중적인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수만 명의 남성을 며칠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 집결시키고 이송한 작전의 규모는 감추는 것이 불가능했다. 반면 야마시타가 약탈, 강간, 무차별 폭력을 금지하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도 존재한다. 그의 지시는 훔치지 말고 불태우지 말며 강간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어긴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러 사례에서 과잉 행위를 저지른 병사들이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의 옹호자들은 치열한 작전 중 흩어진 3만 명의 병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수년간의 군국주의 세뇌와 비점령 민족에 대한 경멸로 길러진 일본군의 잔혹성은 지휘 통제 밖으로 이미 이탈했었다는 것이다. 비판자들은 반박한다. 최고 지휘관은 그러한 대규모 잔악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장군의 책임은 단순히 작전을 지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병사들이 전쟁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부 부하들은 상부의 일반적인 평정작전 명령을 지나치게 잔혹하게 해석하며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문화는 상급자의 의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강조했기 때문에 명확한 명령 없이도 과도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이후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 정복에서도 반복되는 전형이 되었다. 피해자와 그 후손들에게 있어 이러한 개인적 책임 논쟁은 이론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지휘 아래에서 전쟁 최악의 범죄 중 일부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전술적 천재성과 더불어 수만 명 무고한 이들의 피로도 기억되게 되었다. 열대의 지옥, 마닐라의 비극. 1942년 7월 싱가포르 정복자로서 절정의 영광을 누리던 시기에 야마시타는 갑작스럽게 지휘권에서 해임되어 먼 만주국으로 전보되었다. 이 결정은 당시 총리로 권력을 장악한 도조 히데키의 작품이었다. 라이벌에 상승하는 명성의 질투심을 느낀 도조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움직였다. 야마시타는 이후 2년간의 황금 망명을 보내며 주요 병력을 지휘했지만 태평양 전쟁의 핵심 작전들에서는 소외되었다. 1944년이 되자 전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의 공세는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하며 일본 전역이 B-2구 폭격기의 사정권에 들게 되었고, 남태평양에서는 메가더가 필리핀 탈환이라는 약속을 실현하려 준비 중이었다. 마리아나의 함락으로 도조 내각이 7월에 붕괴되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겼다. 새로운 지도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방어할 유능한 지휘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1944년 9월 26일 야마시타는 그의 인생의 최종적 경로를 바꿀 임명을 받았다. 필리핀 방면 제14방명훈 사령관이자 군정 총독으로 지명된 것이다. 10월 10일 그는 마닐레에 도착해 필리핀 전역에 흩어진 약 26만 2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상황은 불리했다. 일본 해군은 제해권을 상실했고 일본 본토로부터의 보급은 사실상 끊긴 상태였으며 많은 부대는 장비도 부족한 2선급 병력들이었다. 미국의 압도적인 전력을 잘 알고 있던 그는 해안 방어 전략을 즉시 배제했다. 대신 3개의 방어 집단을 기초로 한 심층 저항 전략을 수립했다. 쇼부 집단은 그의 직접 지휘 아래 루손 북부를 152만 병력으로 방어하고, 캔부 집단은 바탄을 3만 병력으로, 신부 집단은 루손 남부와 마닐라를 8만 병력으로 방어할 예정이었다. 그의 전략은 산악 요새로 철수해 미군이 험한 지형에서 전투를 벌이도록 유도하고 장기 저항을 통해 큰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많은 미국 병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평화 협정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결정적인 조치는 마닐라의 철수 명령이었다. 야마시타는 수도를 전투 없는 개방 도시로 선언하고 인명과 기반 시설의 보전을 위해 군대가 산악지대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이 도시에 남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 16,000명의 해군 병력을 지휘하던 이와부치 산지는 마닐라 철수를 거부했다. 과달카날 전투에서 주력함을 잃은 이와부치는 명예회복을 위해 마닐라에서 자살적인 방어전을 결심한 것이었다. 야마시타의 직접 명령을 거역한 이와부치는 주요 건물들, 특히 인트라무로스와 항만 지역을 요새화했다. 그의 병사들은 터널을 파고 지뢰를 설치하며 공격자에게 최대 피해를 줄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방어 거점으로 만들었다. 10월 20일 메가더는 레이테에 상륙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저항은 미약했고 12월까지 섬 전체는 미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1945년 1월 9일 미 육군 제6군은 루손의 링가엔에 상륙하며 필리핀 탈환의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미군은 빠르게 마닐라로 진격했고 조직적인 방어선을 돌파해갔다. 2월 3일 제1기 병사단 일부가 수도 북부 외곽에 도달했으며 철수된 도시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 같은 시가전이었다. 이와부치의 병력은 마닐라를 요새로 전환시켰고 건물 하나하나, 거리 하나하나, 터널 하나하나가 방어 지점으로 바뀌었다. 이후 벌어진 전투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 해군 병사들은 탈출도 증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념한 자들처럼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중포, 대공포, 자동화기를 동원해 거리 하나하나를 방어했다. 미군은 집집마다 전진하며 화염 방사기, 폭발물 포격을 이용해 방어자를 몰아냈다.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것은 병사 간의 전투가 아니라 필리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공포의 학살이었다. 후퇴하면서 이와부치의 병사들은 무방비한 시민들에게 증오를 퍼부었다. 잔악 행위는 즉시 시작되었다. 가족들은 집에 가둬진 채 산채로 불태워졌고 여성과 소녀들은 집단 강간을 당한 뒤 살해당했다. 수녀들과 신부들은 교회와 수도원에서 처형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은 총검 훈련 대상으로 쓰이거나 공중에 던져져 찔렸다. 인트라무로스 지역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4,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을 광장이나 공공건물에 모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결시킨 뒤 기관총 사격, 수류탄 투척 혹은 휘발유로 불태우는 방식으로 처형했다. 증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묘사한다. 자식이 죽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들, 오락삼아 고문당한 노인들, 벽에 내던져져 살해된 아기들, 집단 강간 후 훼손과 살해로 이어진 여성들. 전투는 정확히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벌어졌다. 일본군은 완전히 전멸하였고 이와부치 자신도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결했다. 대가는 참혹했다. 10만 명 이상의 필리핀 민간인이 전투 중 사망했다. 물리적 파괴 또한 거의 전면적이었다. 건축적 아름다움으로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마닐라는 연기로 가득한 폐허로 변했다. 전쟁 전체를 통틀어 바르샤바만이 비슷한 수준의 파괴를 겪었다. 마닐라가 불타는 동안 필리핀 제도 곳곳에서도 또 다른 잔악 행위들이 자행되었다. 팔라완에서는 1914년 12월 14일 푸에르토 프린세사 학살이 발생하였다. 이곳에서 150명의 미국인 포로가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구출 병력이 접근하자 일본군 지휘관들은 모든 포로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인들은 대공호라며 파놓은 참회에 들어가도록 강요당했고 안으로 들어간 뒤 일본군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다. 불길에 휩싸인 차에 탈출을 시도한 포로들은 기관총으로 사살되었고 절벽을 기어오르려던 이들은 추격당해 처형당했다. 단 11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참혹한 사건을 증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139명은 그 지옥 속에서 숨졌다. 이 외에도 수많은 소규모 잔악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게릴라 및 의심스러운 주민에 대한 집단 처형, 탈진한 포로들을 방치해 죽게 한 강제 행군, 민간인을 인질로 이용한 조직적인 방패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야마시타는 루손 북부 산악지대에 머물며 점점 줄어드는 병력의 저항전을 지휘했다. 그의 소모 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미군은 산악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전역은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을 당시 야마시타는 26만 명 중 겨우 5만 명의 피폐한 생존자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다. 9월 2일 도쿄에서 항복 문서가 서명된 바로 그날 그는 기항간에서 미군에 자진 투항했다. 필리핀 전역은 종료되었지만 그 여파는 이제 시작이었다. 야마시타 지휘하에 자행된 잔악행위들은 정의를 요구했고 승전국은 이러한 범죄가 결코 무사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적 선례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냉혹한 평결, 야마시타 원칙. 1945년 10월 29일 일본의 항복 이후 불과 2달 만에 전후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마닐레에서 시작되었다. 필리핀 대학교 미술대학 건물에서 미국 군사법정은 필리핀 전역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해 야마시타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재판은 군사령관이 자신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더라도 부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가리는 혁명적인 법적 선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법정은 맥아더에 의해 임명된 미국 장군 5명으로 구성되었고 러셀 레이놀즈 장군이 재판장을 맡았다. 기소는 프랭크 릴 중령과 로버트 키호 소령이 맡았으며 변호는 해리 클라크 대령과 로버트 챈들러 소령이라는 유능한 장교들이 담당했지만 그들이 맞서야 할 과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소 내용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다. 필리핀에서 민간인과 포로를 상대로 대규모 전쟁 범죄를 저지른 병력에 대한 통제를 실패했다는 것이며 지휘관으로서 전쟁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야마시타가 마닐라나 푸에르토 프린세사 학살을 직접 명령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논리를 펼쳤다. 즉 총사령관으로서 그러한 잔악 행위를 예방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자체가 형사 책임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은 6주 동안 진행되었고 끔찍한 증언이 이어졌다. 생존한 필리핀인들은 일본군이 가정에 침입해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집단 강간하며 어린아이들을 불타는 건물에 던졌다고 증언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수녀와 신부, 신자들이 도살장처럼 변한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처형당한 과정을 진술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생존자들은 일본군이 참호 안에 갇힌 채로 휘발유를 부어 불태우고 탈출하는 포로들을 기관총으로 사살한 과정을 증언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들이 고의로 공격당했으며 치료 중인 부상자들이 침상에서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각 증언은 체계적이고도 무차별적인 잔혹성의 그림에 한 층을 더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의 축적을 통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야마시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 측은 몇 가지 핵심 농어에 기반해 방어 전략을 세웠다. 첫째는 직접적 인식의 부재였다. 야마시타는 마닐라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명확히 내렸으며 도시를 전장으로 만든 것은 그의 명령을 어긴 이와부치였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통제 물리적 불가능성이다. 야마시타는 26만 명 이상의 병력을 수천 개 섬에 걸쳐 지휘했으며 미국의 제해권과 공중우위로 인해 통신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었다. 그러한 극한의 조건에서 모든 병사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어떤 지휘관에게도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였다. 야마시타가 민간인이나 포로 학살을 명령하거나 허용했다는 문서, 구두명령 혹은 증언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야마시타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였고 그의 말은 심지어 기소 측에게도 인상을 남겼다. 그의 변론은 고전이 되었다. 나의 지휘 범위는 맥아더 장군이나 마운트배튼 경과 같았습니다. 제 병사 일부가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알았더라면 저는 단호히 처벌했을 것입니다. 결국 저에게 가해진 진짜 혐의는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변호 측은 야마시타가 약탈, 강간, 민간인 폭력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문서를 제출하려 했고, 이와부치의 불복종과 효과적인 통신의 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군 고위 장교들의 증언도 시도했다. 하지만 법정은 대부분의 유리한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거부했다. 일본군 장교들의 증언은 허용되지 않았고, 민간인 보호 명령을 담은 문서도 기각되었으며, 변호 측이 완전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편향된 태도는 판결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재판은 특정한 증거에 근거한 개인적 유죄를 판단하려는 것보다 모범적인 선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보였다. 1945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정확히 4년 뒤 군사법원은 야마시택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군사지휘관이 단지 자신의 명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방하거나 적절히 처벌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형벌은 교수형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적 선례는 야마시타 기준 또는 지휘 책임 원칙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제인도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킨 교리가 되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며 이번 재판이 기본적인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인리 야마시타라는 이름으로 미국 군사사법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판결 중 하나가 되었다. 1946년 2월 4일 대법원은 찬성 5표 대 반대 2표의 근소한 차이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수 의견은 전시에는 군사법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며 지휘관은 부하의 행위에 대해 절대적 책임을 진다는 논리를 펼쳤다. 2명의 대법관은 극도로 비판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프랭크 머피는 이 절차가 적법 절차의 부정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와일리 러틀리지는 개인적 유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 없이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하는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선언했다. 이 반대 의견들은 근본적인 법적 의문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피고인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다. 군사사법의 기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처형을 향해 나아갔다. 이 선례는 원래의 문맥을 넘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지휘 책임 원칙은 이후 국제형사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쿄 재판, 베트남,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전쟁 범죄 재판에서 적용되었고,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었다. 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눈에 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성급하고 법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본 재판이 현대 전쟁법에서 가장 확고한 원칙 중 하나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휘 책임은 국제 규범으로 확립되었으며, 이제 어떤 군사 지휘관도 부하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과 법학자들에게 이 재판은 필수적인 본보기로서 중요한 기준을 세운 정의의 실현이었다.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정치적 편의와 복수심을 위해 법적 보장을 희생시킨 승자의 정의였다. 이 원칙이 동맹군 지휘관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을 더한다. 민간 도시를 대규모 폭격한 동맹국 지휘관들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이는 법적 판단 못지않게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국제법 발전의 전환점을 이뤘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은 군사 권위가 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천명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부하의 범죄에 눈을 감고도 무사할 수 없게 되었다. 로스 바뇨스의 교수대 한 장군의 처형. 1946년 2월 23일 새벽, 열대의 어둠이 새벽 빛에 물러가기 시작할 무렵, 로스 바뇨스 포로 수용소의 정적은 금속성 자물쇠에 열리는 소리로 깨졌다. 싱가포르의 정복자로 찬양받았던 인물이 전범으로 사형을 기다리는 범죄자로 전락한 야마시타 토모유키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로스 바뇨스 수용소는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이전에는 농업대학으로 사용되던 복합시설이었다. 이곳은 일본 전범들을 위한 구금시설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제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장소가 되었다. 야마시타는 마지막 밤을 미국인 간수들을 놀라게 할 만큼 침착하게 보냈다. 경비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조용히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몸을 정돈하고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절박한 탄원도 울음도 감정의 붕괴도 없었다. 오직 일본 군인의 수십 년간의 훈련에서 비롯된 강철 같은 침묵만이 존재했다. 오전 6시 2명의 미군 병사가 그의 감방문을 열었다. 야마시타는 즉시 일어섰고 몇 달간의 수감으로 달아해진 카키색 일본군 장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계급장을 모두 떼어낸 상태였다. 그의 외모는 오랜 결핍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군인으로서의 특유의 고든 자세는 여전했다. 경비병들은 그를 중앙 마당으로 인도했다. 거기에는 이날을 위해 새로 지어진 나무 교수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대는 절제되고 기능적인 구조였으며 13개의 나무 계단이 중앙의 덧문으로 이어졌고 교수용 밧줄이 옆에 매달려 있었다. 감방에서 교수대 아래까지의 거리는 짧았지만 역사적으로 상징이 가득한 발걸음이었다. 그의 뒤를 미국 고위 장교들, 선발된 기자들, 그리고 공식 참관인들이 따랐으며 그 중에는 그를 변호했던 클라크 대령도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야마시타는 행진 내내 머리를 꼿꼿이 들고 두려움이나 절망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한 미군 장교가 그에게 유언을 남기고 싶은지 물었다. 통역관이 질문을 전달했고 야마시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어로 말했고 통역관이 동시에 통역했다. 마닐라 대법원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에 죽을 때 신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내가 일본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었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본성이다. 지금 우리의 전범 재판은 당신들의 자비와 정의에 따르고 있다. 나는 여러분 미군과 미군 관계자들이 항상 관대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었다고 믿는다. 그는 말을 이었다. 마닐라 재판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여러분의 성품 좋은 장교들로부터 좋은 대우와 친절한 태도를 받았다.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내게 해준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형리에게 원망하지 않는다. 신들이 그를 축복하길 기도하겠다. 클라크 대령과 펠드하우스 중령, 핸드릭스 중령, 가이 소령, 샌드버그 대위, 마닐라 법정의 릴 대위, 아너드 대령에게 나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길 바란다. 이 마지막 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증오나 원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야마시타는 적을 저주하거나 부당함을 항변하는 대신 자신을 인도적으로 대우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심지어 자신을 처형할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었다. 발언을 마친 그는 천천히 13개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아침의 정적 속에서 각 계단을 밟는 소리가 나무 위에 울려 퍼졌고 소수의 참석자들은 경건한 침묵을 지켰다. 군중의 외침도 분노도 없는 복잡한 역사적 인물의 종말을 목격하는 선별된 사람들만이 조용히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형리로 임명된 미군 병장은 군사 처형에 특화된 인물로 교수대 위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2명의 경비병이 야마시타를 정확히 덧문 위에 서게 한 후 혹시라도 처형을 방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그의 다리와 팔을 묶었다. 그의 마지막 외부 세계를 차단하기 위해 검은 두건이 머리에 씌워졌고 형리는 교수용 밧줄을 그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매듭은 표준 규정에 따라 왼쪽으로 위치시켜 경추가 탈골되며 빠른 사망이 유도되도록 했다. 오전 6시 19분 지휘관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형리가 레버를 당기자 덧문이 마른 소리와 함께 즉각 열렸다. 야마시타의 몸은 개구부를 통해 낙하했고 밧줄이 당겨지며 울리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듯 들렸다. 의료진의 보고에 따르면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목격자들은 경련이나 고통의 흔적 없이 즉사했다고 증언했다. 교수 장치는 설계대로 작동하여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했다. 현장에 있던 군의관은 몇 분 후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했다. 시신은 조심스럽게 밧줄에서 내려졌고 미리 준비된 단순한 나무관에 안치되었다. 시신은 처음에는
사포로 수용소 내 묘지에 매장되었으나 1959년에 일본으로 이장되었다. 처형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마닐라 대학살에 대한 정당한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였다. 일본군의 잔악행위 생존자들에게 최고 지휘관의 처형은 도덕적 보상과 상징적인 정의의 실현이었다. 미국 언론은 이 처형을 대규모 잔악행위의 책임자가 결국에는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많은 매체들은 특히 야마시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일본 내 반응은 훨씬 복잡하고 양면적이었다. 일부는 그를 복수심 어린 재판의 희생자로 간주하며 순교자로 추모했고, 다른 일부는 그가 죄의 유무를 떠나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킨 패장으로 평가했다. 그의 처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그 유사는 서로 상반되는 두 이미지로 갈라졌다. 영국 제국을 무릎 꿇린 전설적 전략가이자 동시에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범죄가 자행된 지휘권자.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종말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재판과 처형은 국제형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법적 전환점이 되었다. 야마시타의 판결에서 확립된 법 원칙은 이후 수많은 전쟁 범죄 및 반인륜 범죄 사례에서 적용되었다. 도쿄 재판,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 사건, 르완다와 9.65 국제재판소, 그리고 결국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었다. 로스 반요스에서 밧줄에 매달린 야마시타의 시신은 새로운 국제법 질서의 상징적 초석이 되었다. 그가 남긴 법적 교훈은 간단하지만 강력했다. 어떠한 군사 지도자도 자신 휘하 부대의 체계적인 범죄를 몰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지휘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처형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역사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비판자들은 야마시타가 직접 명령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국제법에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던 지휘 책임 기준에 따라 처벌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자들은 그의 지휘해서 자행된 잔악 행위의 규모가 본보기로서의 처벌과 새로운 법적 기준의 수립을 요구했다고 반박한다. 이 논란은 연합군 지휘관들 중 일부가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하거나 추축국 포로들에 대한 잔악 행위를 묵인했음에도 유사한 기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격화된다. 이러한 선택적 적용은 정치적 요소와 복수심이 순수한 법적 판단만큼이나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그의 사망 이후 수년 동안 그의 처형 뒤에 숨겨진 동기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등장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야마시타가 일본군이 아시아에서 약탈한 막대한 양의 금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급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를 영구히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71년 로헬리오 록사스라는 필리핀 보물 사냥꾼은 금괴와 순금으로 된 부처상이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록사스는 이 보물이 야마시타의 황금으로 알려진 전리품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며 정확한 위치를 자백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19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된 후 록사스는 미국 법정에서 마르코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하와이 법원은 록사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르코스 가족에게 1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 당시 록사스와 마르코스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무르지만 야마시타라는 인물이 그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분명한 사실은 그의 처형이 국제법에 70년 넘게 영향을 미쳐온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야마시타의 기억은 여전히 복잡하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의 이름은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새겨져 있으나 공식적인 기념식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부당하게 처형당한 군사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보다 온건한 시각에서는 그의 지휘해서 자행된 잔악 행위를 인정한다.
필리핀에서는 그에 대한 기억이 주로 일본 점령기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있다. 교과서에서는 그를 마닐라 대학살의 책임자로 소개하며 생존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그가 지휘하던 시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1942년의 군사작전에서 그의 전술적 능력은 인정되지만 그의 유산은 수크칭 학살과 알렉산드라 병원 학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다. 이들 국가의 기념관과 박물관은 그러한 범죄들을 역사적 내러티브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서구에서는 야마시타가 주로 학문적 맥락에서 연구되며 현대 전쟁의 도덕적 및 법적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루어진다. 그의 사건은 군사학교와 법학부에서 전술적 천재성과 지휘 책임의 결과를 동시에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육 사례로 활용된다. 그의 유산을 둘러싼 중심적인 역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성공적인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나 동시에 그 전쟁의 최악의 잔악 행위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였다. 이 이중성은 전쟁의 본질, 군인의 명예, 극한 상황에서의 도덕성에 관한 보다 깊은 모순을 반영한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 군사적 효율성, 그리고 인간성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야마시타는 황제와 국가에 충실히 복무했고 뛰어난 전술적 재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문명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들을 감독했다. 그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심을 가지는 역사학자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부당한 재판의 희생자였으며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한 상징적인 처벌을 위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가 대규모 잔악 행위를 묵인했거나 막지 못한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자초했다고 주장할 것이다.